여러분 사랑합니다. 14기 여러분. 또 오랜만에 만났네, 그지? 우리 화면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 시간에 국권 침탈 과정까지 배웠고, 오늘은 이제 그런 국권이 점차 빼앗기는 과정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저항을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애국계몽 운동이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싸우자. 의병 운동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춰주는 거고, 먼저 애국계몽 운동부터 볼 거예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 네, 그 전에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복습 퀴즈를 할 테니까, 그냥 유튜브 영상상이라고 해도 진짜 내가 대답해보고 맞출 수 있을 때까지 복습을 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자. 1차 한일협약을 통해 우리나라의 재정고문, 외교고문이 된 인물들 각각 누가 있었을까요? 재정고문은 일본 사람, 메가타. 그리고 외교고문은 그 친일 미국인이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죠? 어, 스티븐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 2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조약은 일본한테 이런 열강들이 무엇을 인정해 준 걸까요? 어디를 지배해도 좋다는 걸 묵인해 준 걸까요? 어디? 한반도 지배권을 인정을 해 준 거죠. 네, 그럼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야, 이거는 진짜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쉬운 문제다. 을사조약에서 일본이 박탈해 간 것은 무엇인가요? 외교권 바로 나와야 은주쌤한테 역사 배웠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교를 대신해 줄 기관이 있어야 돼요. 그 기관으로 만든 부서라고 할까요? 그건 뭘까요? 통감부입니다. 이거 아마 생각 못할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 어쨌든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을사조약의 무효를 알리고자 고종이 네덜란드에 보낸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네덜란드 만국 평화회의에 보낸 이 세 사람. 헤이그 특사입니다. 다음. 한일 신협약은 일본인을 행정각부에 무엇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이제 실제적인 행정 실무를 보는 사람들. 장관 밑에 차관 사람입니다. 다음.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해는 몇 년도인가요? 에이, 이건 너무 쉽다, 그지? 이거 말 못하면 진짜 다시 역사 배워라. 1910년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문제. 을사조약에 항거하는 의미로 장지연이 황성신문에 쓴 논설 제목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되게 길었어. 뜻은 오늘 밤 크게 목 놓아 운다 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씩. 시일야, 방성, 대곡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맞췄으면 진짜 잘한 거고, 못 맞췄으면 다시 한번 복습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어쨌든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보자. 잘 보이죠? 선생님이 시작할 때 우리나라가 국권 침탈에 저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애국계몽 운동이에요. 애국계몽 운동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국권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교육, 가르쳐서 깨우쳐야 된다.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 라는 거예요. 언론, 신문을 통해서 우리의 소식을 알리고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깨우치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산업, 우리 민족 기업들을 키워야 된다. 교육과 언론, 산업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배우고 가르치고 실력을 기르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애국계몽 운동의 그 한계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다면 사회 진화론이라는 이론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 진화론은 들어봤을 거예요. 누구의 진화론이라고 하죠?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약육강식 적자 생존을 이야기하는 그런 서구의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해도 된다라는 걸로 연결을 하면서 사회진화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한테 집어 삼켜지지 않으려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들하고 똑같이.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틀, 한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애국계몽 운동을 주장했던 사람들도 여러 개의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실력을 양성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4개의 단체를 소개를 할 거예요. 4개. 그래서 이 4개를 각각 하나씩 구분을 해 놓긴 할 건데요. 뭐 힌트를 살짝 주자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체는 뭐다? 별표 쳐져 있는 거. 신민회다. 그렇게는 일단 알고 가지만 그냥 시험을 위해서 배운다기보다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식민지가 되기 이전부터 정말 각계각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면서 운동했구나. 그것만 알고 가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뭐 수능 잘 보면 좋긴 하겠지만 수능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건강한 국민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체부터 보겠습니다. 1904년이면 러일 전쟁 터지기 직전이네요. 자, 보안회라는 단체가 나올 거예요. 보안회. 네, 보안회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의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를 막 합니다. 황무지가 어떤 땅인지 아나요? 없을 황자이거든요. 그냥 없는 땅이에요. 아무것도. 황무지, 정말 황폐한 그런 땅이고, 뭐, 농지가 아니거나 뭐, 쓰임새가 없는 땅들을, 이거 아무것도 없는 땅이잖아. 이거 우리가 개간할게. 라고 하면서 일본이 이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개간한다. 이거 개간해 주겠다. 근데 이거는 일본이 그 땅을 개간해서 일본이 필요한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이 돼요. 그래서 보아내가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는 운동을 계속합니다. 막 시위 벌이고 막 계속 막 여론 막 들끓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일본도 계속 할 수는 없겠죠? 뭐 이런 거를. 그래서 보안의 운동은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를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이렇게 일본에 반대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긴 있지만 안타깝게도 뭔가 이렇게 성공을 한 역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보안에는 그거를 성공을 해낸 거죠. 그리고 보안회 다음에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보안회에 소속됐던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관리들이 회사를 만들어요. 농광회사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이 회사가 하는 일은 뭐냐? 우리가 직접 개간을 하자. 우리가 직접. 그래서 개간 사업을 벌이게 된 건데 황무지 하면 보안회와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네. 이제 보안회 끝나고 두 번째 단체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단체는 헌정연구회입니다. 헌정연구회. 1905년에 있었던 단체이고요. 이 헌정연구회는 말 그대로 헌법과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했던 단체를 이야기합니다. 헌법과 정치 뭐가 있냐? 의회제도라든지 입헌 정치를 연구를 합니다. 대체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조선이었으니까 아니면 대한제국이었으니까 왕이 있거나 황제가 있는 그런 형태인데 독립협회가 했듯이 의회가 있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정치체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도입을 할 수 있을지 그걸 연구를 했던 단체예요. 독립협회랑 비슷하죠? 실제로 독립협회 출신 사람들이 이 헌정 연구에 많이 참여를 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헌정 연구회 같이 뭔가 우리 제도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했던 단체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 세 번째네요. 세 번째 단체로 가면은 대한자강회가 있습니다. 1906년에 만들어졌어요. 대한자강회. 네, 대한자강회는 이름이 진짜 애국계몽운동 단체스러워요. 우리가 한자를 알면 참 좋을 텐데 이 한자를 아나요? 누군가는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스로 자자예요. 그리고 선생님 한자를 많이 까먹어가지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이건가? 이거 강할 강자예요. 대한 자강해 그러니까 스스로 강해진다.
이제 우리가 실력을 길러야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한자강에는 이 앞에 있던 헌정연구회를 계승해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많이 참여를 했대요. 꽤나 컸던 그런 단체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본부가 있는데 전국에 여러 개의 지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부 같은 거죠. 본부가 있고 지부가 25개가 있어서 여기에서 월보를 간행한 거예요. 뭐 월마다 뭐 날샘 나오듯이 소식지 나오고 연설회도 만들고 이런 노력들을 했었는데 해산당하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이제 1907년이 되면은 한 이 시기쯤 되면은 고종이 을사늑약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에 헤이그 특사를 보냈어요. 근데 일본이 거기에 이제 시비를 터는 거죠. 너 왜 외교권 행사했냐? 너네 외교권 없는데? 라고 하면서 그래서 고종이 강제 퇴위 당하게 되죠. 일제에 의해서. 그래서 대한자강회가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주도해요. 근데 일본이 이거를 그냥 가만히 지켜본 게 아니라 또 걸고 넘어가죠. 니 왜 강제 퇴위 반대 운동하냐? 그러니까 사사건건 진짜 일본은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해산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헌정연구회랑 대한자강회 관련 사진 좀 보여줄게요. 네, 헌정연구회 그 회원들 사진인데 선생님들이 이 사람들 면면을 다 알지는 못해요. 이름을. 근데 이렇게 옛날 사진 같은 걸 보면은 아, 진짜로 옛날 역사였네. 실존했던 그런 역사였네. 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대한장항에 관련 사진을 좀 보죠. 네, 우리 책에 251쪽에도 나와 있는데 대한자강의 월보 표지예요. 여기 보면 제8호라고 돼 있으니까 8번째로 나왔던 거고 이거 한자를 이렇게 한 거예요. 대한자강회 월보라고 써져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자료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어서 칠판으로 다시 갈게요.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단체 신민회가 나올 차례인데요. 1907년에 나왔던 그런 단체예요. 우리 책에 251쪽에 나와 있어요. 이 신민회가 아마 그때 있었던 식민지가 되기 전에 있었던 단체 중에서 가장 컸던 단체예요.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했고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일단 주도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안창호 선생님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알 거예요. 양기탁 선생님이 주도가 되어서 비밀결사로 만들었다라고요. 비밀단체죠. 우리 나중에 일제강점기를 배우면은 신민회랑 되게 비슷한데 이름이 헷갈려서 구분을 잘 못하는 단체가 있어요, 하나. 신민회는 비밀단체였고요. 일제강점기 이름이 되게 비슷한 신간회가 나올 거예요. 신간회. 근데 신간회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공개단체예요. 이게 다르다. 신민회는 일제강점기 전에 만들어진 비밀단체다라는 거를 일단 기억해두고 절대 헷갈리지 말 것. 신민회가 이제 목표로 한 건 일단 국권을 다시 우리가 제대로 되찾는 거죠. 되찾고 공화 정체를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연구를 하게 됩니다. 공화정이라는 건 뭐냐면 왕이 없고 대표를 선출하는 그런 정치 체제를 이야기를 해요. 왕이 있고 뭐 의회가 있으면 뭐 입헌군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화정은 왕이 그냥 없는 거예요. 미국 같은 대통령제나 이런 공화 정체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제국이잖아요. 이 상태는 1907년이면 그래서 공화 정체를 공론화한 최초의 단체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아직 조선 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 조선이 나아갈 길은 공화정이다. 이거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일단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 잘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학교를 세웁니다. 안창호가 평양에 대성학교를 세우고요. 그리고 이승훈이라는 분이요. 정주에 오산학교를 세웁니다. 둘 다 북한 지역인데요. 정말 그때 네로라 하는 그런 민족 운동가들이나 이런 학자들을 초빙을 해서 이제 가르쳤다라고 해요. 뭐 신채호나 뭐 이런 분들, 안창호 뭐 이런 분들이 다 선생님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활동을 하려면 자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민족 기업도 키워야 되니까 이제 출판을 하는 서적을 보급하는 태극서관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회사는 도자기를 생산을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교육도 하고 산업도 이렇게 일으키는 모습이 있었는데 보통 애국개몽 운동 단체 하면 대부분 실력 양성에만 치중을 해요. 근데 신민의 아주 독특한 점은 뭐냐면 이렇게 실력 양성을 이제 주로 하면서도 분명히 우리는 나중에 투쟁을 해야 될 것이다. 실력을 기르는 것과 진짜 싸우는 걸 두 가지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국외, 우리나라 바깥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해요. 이 독립운동 기지에서는 독립군들을 양성을 하고 이제 독립군의 근거지로서 그런 땅들을 개척을 하는 일들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바깥에 북한보다 더 위쪽에 남만주라는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신민의 회원들이 남만주 삼원보라는 곳에 학교를 만들어요. 처음에 만들었던 학교 이름은 신흥강습소인데요. 이게 신흥학교로 발전하고 신흥무관학교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신흥무관학교에서는 진짜 독립군들을 2천여 명을 양성을 해내게 돼요. 그래서 이게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남만주 신흥무관학교에 이제 기초를 닦은 사람이 신민회원이었던 이회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 내로라 하는 집안이었고, 돈도 되게 많았는데, 그 형제들과 부모님 다 모아서 재산 다 가지고 그냥 일생을 독립운동에 바치기로 결의를 해요. 이회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그 이회영 씨에 관련된 어떤 젊음이라는 역사 채널 이 유튜브 링크를 올려줄 텐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유튜브 링크의 영상을 한번 보세요. 어떤 젊음이라는 제목인데 그냥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보다 그 영상 되게 잘 만들어서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삶을 살 건가 이혜영 씨의 삶을 통해서 반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신민회가 결국에는 배고인 사건으로 해산이 되는데요. 그 일본의 조작이었죠. 그 신민회 회원들이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걸 신민회를 이제 지목해서 다 뿌리 뽑기 위해서 그걸 뒤집어 씌우고 105명을 구속시킨 사건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잡히고 혹은 고문당하고 죽기도 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신민회가 다 풍비박산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해산이 됩니다. 한 4년 정도 존재를 했다가요. 그러면 선생님 관련된 사진을 좀 보여줄게요. 네, 신민회 주도했던 여기 안창호 선생님이고요. 이분이 이제 양기탁 선생입니다. 비밀단체로 만들어졌었고요. 자, 그리고 이게 오산학교 사진이에요. 한복 입고 이렇게 모자는 또 쓰고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거는 대성학교 모습이고요. 자, 마지막 사진은요. 네, 이분이 우당 이회영 선생님 치면은 나오는 유명한 그 영정도 사진이라고 하고요. 이게 신흥무관학교는 이게 요새 최근이라고 해야 되나? 2, 3년 사이라고 해야 되나? 뮤지컬로 만들어졌었어요. 이제 군대에서 군 뮤지컬로.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기도 하고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네로라 하는 이제 군내 입대한 연예인들이 여기에 많이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뭐 제대한 강하늘이라든지 아니면 2AM의 조건 아니면 뭐 인피니트 성규 뭐 이런 노래 잘하는 사람들 지창욱 선생님은 이게 강하늘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되게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신흥무관학교를 이렇게 배경으로 하는 그런 뮤지컬도 있었다라는 거. 일단 애국개몽 운동을 지금까지 봤고요. 여러분들 잠깐 쉬려면 쉬고 이어서 의병운동 영상까지 같이 봐주세요.